네, 월요일 뉴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경영 기자고요. 이번 주도 저와 함께 촌철살인 농객들, 함께할 촌철살인 농객들 소개하겠습니다. 송혜원 전 MBC 기자, 김연아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짧게 제품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축하할 일이죠. 건강한 유기농 두유, 바리의 꿈. 맛있고 가격도 저렴한 일석이조 제품입니다. 유기농입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 없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러시아 연해주에서 재배한 유기농 콩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건강한 유기농 두유 바리의 꿈. 스픽스 스토어에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무료 배송 혜택 드리고 있고요. 좋은 기회에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선식을 미숫가루를 먹고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배가 부른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저는 락토프리 우유만 먹거든요. 그래서 락토프리 우유 아니면 이제 두유만 먹는 우유를 잘 소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유를 많이 먹는 편인데 맛이 좋고요. 오늘 보니까 바리의 꿈 협동조합은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동포와 후손들의 자활 정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예, 협동조합이에요. 고려인 동포 아주 좋은 일이네요. 네. 연해주 고려인 농장 유기농 콩을 그 연해주 콩 제가 그 잘 가는 여의도에 콩국수집이 있는데 그 유명한 그 콩국수의 비결은 콩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콩국수집이 맛있냐? 강원도 고랭지에 콩을 입도 선매를 해요. 그래야 쌓아놓습니다. 콩이 좋구나. 콩이 굉장히 좋아. 근데 이제 연해주의 날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고랭지 콩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그런 이게 재배만 잘했으면 그리고 생산지를 보니까 또 경북 봉화군 봉화읍이야. 삼육식품인데. 이런 거 꼼꼼히 따져서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연해주에 왠지 친근합니다. 연해주 하면 우리 옛날 그쪽으로 일제 때 올라갔던 동포들 선조들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사셨다 그래요. 농사도 잘 지었다 그래요. 협동조합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제품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칼로리가 120kcal라서 높지가 않아서 괜찮고 칼슘 들어있다 그러네요. 근데 맛은 약간 콩이 좀 느껴져요. 콩 맛이 많이 나고 먹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이거 2개째 먹거든요 지금. 아침에 와서 1개 먹고 여기 지금 프로그램 수만큼 먹는 거예요. 앉아서 또 먹고. 아침에 와서 아침에 이거 하기 전에 약간 이거는 좀 단맛이 있는 그 제품입니다. 이게 약간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생기지. 이게 당류가 좀 들어있는 제품이고 아마도 제가 제품 개발을 추가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두유가 2가지가 나오거든요. 아예 단맛 없는 제품이 있고 단맛이 있는 제품이 있고 한데 보통은 기본이 단맛이 있는 제품이고 단맛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단맛이 없는 것도 나오는데 많이 이거를 사면 단맛이 없는 것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식품안전청의 관리인증 을 받았네요. 유기가공식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오늘 안 그래도 KC 인증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KC 인증 관련해서 그게 16일에 나왔다가 뭐 맘카페랄지 뭐 인터넷 그다음에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이거를 거의 전면 금지, 사실상 금지하려고 한 거잖아요. KC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은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받지 않은 제품은 금지하겠다고 했으니까 받은 제품은 중국산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다른 나라 것들도 마찬가지고 좀 싼 제품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우리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서 이런 거라도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한 2, 3일 동안 굉장히 반발이 주말 동안 심했고 그래서 또 이걸 또 걷어들였네요. 또 주말 동안에 전반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주말 동안 많이 다뤄졌던 것은 소비자나 국민들의 반발이시죠. 불편함 그리고 기준이 뭐냐에 대한 혼란 같은 것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사실 우리도 잘 모른다. 80개가 어떻게 선정됐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른다 하다 보니까 급하게 철회가 됐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관세청 관련해서 좀 일을 했었는데 이 굉장한 문제예요. 이렇게 갑자기 지정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왜냐면은 이 케이스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인증을 받을 때 다 비용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품목당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품목당 조금이라도 디자인이 다르거나 품목이라는 것의 구별의 정의라는 것이 재료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다른 품목이에요. 근데 그 품목마다 수십만 원 내지 수백만 원까지의 그 인증을 위한 비용이 들어요. 제조업체가? 예. 그래서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는 제품에 그러한 인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국가 간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상의 관세네. 그렇죠. 예.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하게 그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도 굉장한 교란이 생겨요. 그것이 필요한가? 안전이라는 법익하고 형량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시장에 자유하고. 예. 그 물건이 안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갑자기 발표가 된 거죠. 저는 이거 보고 산업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발표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송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저도 놀랐어요. 예. 저희 세대는 이걸 잘 몰라서 그런지. 케이스 인증을? 아니, 이제 직구라는 거를. 직구라는 걸. 잘 몰랐는데. 예.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하긴 해요. 예. 하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아. 아침에 신문 보고 놀랐어요. 야, 이게 이 정도구나. 하면서 첫 번째 든 생각 하나는 그 맘카페? 이럴 때 소비자, 예. 시민, 국민이 난리가 나니까 금방 반영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건 왜 반영이 안 되지?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이나 네. 아니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하나는 우리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가 MZ 세대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잖아요. 예. 합리적인 소비를 하잖아요. 그 값싸고 질 좋고 그 중국 사람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정책에서 뭘 봤냐면 자꾸 중국을 적대시하는 거, 배척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옳은 정책인가 싶더라고요. 중국 혐오의 정서가 살짝 있어요. 묻어나 있죠. 네, 여기에. 있어요. 계속 예를 들면 어떤 신문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뤘어요. 이 문제 직구 알테쉬인가? 이거 한국 상중 해서 심각하다고 다루는데 그 저변에는 알리하고 테무요. 예. 알리테무쉬. 예. 그래서 그 저변에는 중국 적대시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에 아주 나타납니다. 네, 예. 경제라는 것이 분업과 협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대하러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산업 구조도 개편되고 국제 정격이 달라지고 하면 중국과의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를테면 기술 우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상품 기획 능력, 고부가 가치 이런 쪽에서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예. 국가의 정책을 좀 그쪽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없는 게 아닌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KC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성이 무조건 보장되느냐?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케이스들이 국산 제품들도 KC 인증 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안전성이 문제가 된 제품들은 꽤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예를 들면 우리가 국내에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갤럭시 같은 경우 그랬었던 적이 있고. 그렇죠.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없느냐. 가령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거 다 혹시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정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뭘 의도한 정책이냐가 사실은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명분은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구를 한 제품들 중에 아동이 사용하는 예를 들면 일부 제품이나 이런 데서 유해한 물질이 검출이 됐다. 이게 논란이 되고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정부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은데 정부 일각에서 국원 수입 금지하는 게 잘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세세하게 따지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제품에서 왜냐하면 이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라는 데가 제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쇼핑몰이란 말이죠. 그렇죠. 쇼핑몰에서 그냥 사서 들여오는 것이고 그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들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 판매자들은 그 쇼핑몰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이 판매자들이 있고 그렇겠죠. 이 판매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무슨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인 거지 않습니까? 예.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고 막 온갖 이 셀러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이거 통제 불가능한 것이고 또 이 제조업체나 이런 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가지고 이 제조업체를 예를 들면 제한을 주기도 어려운 게 중국의 어떤 제조업체가 어떤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납품을 하는지를 추적하기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곳이 제가 중국 혐오를 하자는 게 아니라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선전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정확하게 어떤 업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어떤 업체가 뭐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이 제조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똑같은 제품인데 뭐 이 상표만 다른 경우들도 있고 그 사실은 이게 걸러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사전에는. 그렇죠. 사전에는. 그래서 사후에 이제 이게 들어온 다음에 검사를 해서 유해한 경우에 요거는 안 된다, 요거는 안 된다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건 해야 지금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하지만 역부족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내부에서 논의를 했는데 정부가 논의를 하면서 야 그냥 이거는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너무 편의주의적이지. 그렇죠. 그런 예. 거죠.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정부 내에서 그 막으면 큰일 납니다가 있었대요. 예. 막으면 감당도 안 되고 큰일 납니다가 있었는데 막아야 된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게 80개 품목인가를 직구하면 안 된다라는 80개 품목인가를 쭉 늘어놓고 막았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이 어린이들의 무슨 뭐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품목들도 부지기수거든요. 가령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취미가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가령 이제 20년 전 게임기 뭐 이런 걸 수집하는 취미나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20년 전 작은 게임기 이런 거는 집에 그러면 아케이드 게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게임기들이죠. 작은 게임기. 조그만 게임기 들고 다니면서 그래. 이렇게 하는. 집에 갈 필요는 없겠구나. 네, 저희 집에 오셔봐야 뭐 네, 그렇게 좋은 거는 없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화면도 조그매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뭐 AS를 맡기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없죠. 제품들. 예. 그러면 이걸 자가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거 예. 캐패시터나 무슨 컨덴서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결국은 중국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주문을 해가지고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직구를 막는 품목 중에 케이블이라든가 캐퍼시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동의 안전과는 관계가 없을 텐데 이걸 왜 막느냐? 그리고 이걸 막으면은 누가 화나느냐? 지금 말씀드린 레트로 국내 제조업들이 화납니다.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레트로 게임이 취미인 사람들이 또 모여있어요. 카페, 동호회 이런데 그거 고치는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는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야. 막 우리 어떡하냐? 그리고 또 이제 취미가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 부품이나 자전거에 이제 그 넣어야 되는 액세서리나 이런 거 있습니다. 조그만 거 이런 걸 또 중국 제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사와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건 또 5월에 주문했는데 5월 내에 안 오는 게 있어요. 6월 달에 와야 되는 게 있어요. 한 번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미 난 돈을 냈단 말이죠. 근데 6월부터는 통관을 안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난 돈 냈는데 이거는 오다가 통관 걸려갖고 내 돈만 날리게 생긴 거예요. 자전거 동호회에서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제가 아는 것만 벌써 레트로 게임, 자전거, 그다음에 컴퓨터 여기서 들고 일어나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오디오 동호회, 커피 동호회, 맘카페 다 들고 일어나 똑같은 이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관계 부처와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다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제대로 답도 못하고 답할 방법도 없고 예. 결국은 두 손 두 발 든 거거든요.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직구가 나도 잘 몰랐는데 굉장히 일상화돼 있었네. 아, 그럼요. 최근에 갑자기 확 늘어난 게 아니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 정책 만든 사람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네 보니까. 아니 그게 직구가 얼마나 일상화돼 몰랐을 있는지를. 리는 없고요.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는 정부가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번 정부의 이제 특징은 왔다 갔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포퓰리즘의 그러니까 인기 영합에 좀 부합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툭툭 한 번씩 던져봤다가 아이고 아니야 그러면 쑥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부가 뭐라 그랬었냐면 야 그거 가습기 살균제는 우리 KC 인증 마크에 원래 없어. 원래 없어.
산잡소관이 아니야. 다른 데서 해.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는 우리 책임이 아니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원을 가든지 이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를 가든지 이거는 우리가 아닌 거야. 이거는 우리는 공산품만 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소관은 아니다. 이러면서 보도자를 낸 적이 있어요. 그걸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거 KC 인증 제품인데 이 정부 책임도 있는 건 아니야. 그런 걸 썼었거든. 그러니까 KC 인증 제품은 아니다라고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KC 인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는 책임을 안 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또 제조업들을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면서 정부나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거기에 사실상 그 민영화된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거기 그냥 수익원 발굴해주는 그 정도밖에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관료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가운데 그래서 일부 이제 국민들이 그런 카페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기한테 밀접한 일이 되다 보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공무원들한테 진짜 전화해갖고 자기들이 답변 받은 거를 다 대화록을 써서 올리고 하면서 분석을 하고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를 난리가 났거든요. 분석을 하고. 그래서 내린 몇 가지 결론과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언론에도 많이 그게 났는데 첫 번째로 이게 어떤 중국 업체와 중국에서 직구하는 요 중국 업체와 그다음에 국내에 수입하는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을 해야 되는 업체는 KC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볼 때는 중국에서 직구해 오는 요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고려를 뭔가 한 거 아니냐 정부가 그래서 막아버리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C 인증을 해주는 이 인증하는 요 기관이 민간이기 때문에 민영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돼 가지고 뭔가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는 앞으로 KC 인증 기관에 대해서 영리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리화된 기관에도 인증 자격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무슨 짬짬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요런 의심, 요건 이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라고 해야 될 텐데 요런 의심을 가지고 요렇게 접근하는 이제 시선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뭐 아니라고 하지 뭐 맞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나올 정도까지 상당한 지금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 혼란상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정책 자체는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문제 그러면 중국에서 직구한 그러한 이 제품들 중에 일부 안전성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라는 질문이 또 한쪽에서는 또 커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긁어부스러 만들어 놓은 이 판단의 배경과 판단한 사람은 누구냐 얘기가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지금 민감한 시기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그냥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해외 직구를 할 수밖에 없는 계층과 해외 직구를 아까 안 해보셨다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세대일 수도 있고 세대 플러스 계층적 측면이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그리고 정부 관료들은 해외 직구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층도 자기들이 속한 계층이 아니 뭐 국산 이렇게 싸고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산만 고집을 할 수가 없는 어떤 계층들에 관한 생각 그리고 그런 세대에 관한 고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사실 특정 뭐 얘기할 수는 없고 직구라는 거를 애들한테 배워갖고 좀 했어요.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싸. 싸죠. 그래서 처음엔 몇 번은 망설였어요. 이렇게 쌀 수가 있나? 속는 것 같아. 진짜 올라나? 그래서 뭐 얼마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품질도 괜찮아. 그래 조금 이렇게 가더라고요. 글로 가게 돼. 그러면서 걱정도 했어요. 야 이런 식으로 우리 저 유통업 어떡하지? 우리 제조업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했는데. 그렇죠. 하나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리적인 소비를 하잖아요. 그럼 물가고 민생고가 어렵다고. 그거를 좀 60년대, 70년대식으로 이를테면 지금 정책은 보면 그 함정인 소비를 막고 강제로 국산품 애용하게 하는 거야.
우리 그렇죠. 유통업, 우리 제조업 보호해야 되니까 박정희식으로. 그렇죠. 강제로 예. 국산품 해용 이런 건 마찬가지라고. 근데 지금 예. 젊은 세대에서는 이거 이해 못해요. 씨알도 안 믿고. 아, 이해도 예. 안 돼. 그리고 그 대통령실, 나라를 이끌어 대통령실, 대통령부터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전에 저거 있었잖아요. 대파 한 달에 875원.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저 물가 점검한다고 시장 갔다가 멍게보내 소주 한 병,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국민들이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물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분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저 대통령이 저분들이 우리 서민들의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 고통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인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아니라구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일이 터지니까 진짜 모르네. 예. 진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과는 아무 응?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네. 그렇죠. 그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SNS에 인터넷 많이 떠듭니다. 우리 대통령은 진짜 먹고 마시는 것만 진심이야. 이게 조롱이에요. 이런 조롱이 없어요. 근데 네? 제가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대통령 후보 때는 이분이 정반대 말을 했거든. 뭐라고 했나요? 그런 게 많아요. 매일경제신문의 인터뷰, 그러니까 후보 때 가장 장문에 가장 오랫동안 한 인터뷰일 겁니다. 한두 시간 했었던 인터뷰인데 그걸 제가 꼼꼼히 쭉 전문을 다 읽었었는데 거기에 부정식품, 불량식품 논란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조금 몇 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 분이세요. 그러니까 60년대, 50년대에 썼던 그 몇 전 좀 떨어뜨려서 그래서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그냥 팔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거 부정식품, 불량식품 단속한다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 올려버리면 밑에 있는 계층들은 못 먹고 살란 말이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정반대 스탠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어떤 건강, 전혀 없습니다. 안전, 보건에 대해서는 반대 얘기를 했다. 예, 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포퓰리즘이 맞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자유가 권리. 있어야 예? 그게 그거라도, 돈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없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해했잖아요. 그 매일경제신문의 인터뷰에서 밀턴 프리드만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서 그 가장 유명했던 게 부정식품, 불량식품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2년 후에 이거 사람들이 좀 반중 정서도 있고 그리고 국내 경쟁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중국 거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면 이게 내 인기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랑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미국은 명분을 만들어 놓잖아요. 니들 하는 게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돼. 그래서 첨단 기술 반도체 이쪽은 그것도 몇 나노 이상, 뭐 7나노 이상, 뭐 이런 거는 당신들한테 뭐 제조 장비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 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이렇게 나름의 선을 그어놨거든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중국이랑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름의 선이면 국민 건강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거를 사전에 그러면 KC 인증 없으면 뭐 무조건 다 수입 금지야? 그러면 너희들 KC 금지 사전 규제가 없었다고 했던 옥시 살균기 같은 경우는 너희들 없었다며. 보도 자료도 그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중국에서 치고 나올 때 할 말이 없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없는 게 앞서도 논리가 없는 말씀드렸듯이 거야 이게. 품목에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어떤 유사한 그런 네. 품목들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80개 품목이 어떤 기준인지를 알 수가 없는 데다가 그래서 이게 유해성과 관련된 기준이냐라고 물으면 그걸 처음부터 설명하기가 어려운 방식인데다가 그러면 그걸 떠나서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냐 그러면 명분은 뭐 이거 위해성을 댔지만 이런 경제적 고려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도 이 정부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한다고 주장하는, 신봉 안 하는 것 같지만 신봉한다고 주장하는 이 정부에서 이렇게 막을 수는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당장 여당 내에서도 그 지적이 나와요. 이게 그런 형평성 문제라고 하면은 국내에 예를 들면은 이
이 국내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러한 뭐 업체라든가 또는 국내 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기술 혁신이라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그들은 규제 철폐라든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만 국내 유통 혁신을 해야지. 그렇죠. 예. 그런 걸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해서 가격 경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 직구에 쏠리는 이유가 가격 때문 아니냐. 그렇지. 그걸 등한시하고 이걸 막아버리면 그게 해결이 되느냐. 바로 반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논리가 없는 거고. 여기서 좀 더 크게 보면요. 그 정부의 속내는 사실은 급성장하는 너무 지나치게 싼 중국 쇼핑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정책적 속내였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렇게 대놓고 당신들 너무 급성장하니까 우리가 견제 좀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국민의 건강,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잖아요. 네. 옳다구나. 이걸 명분으로 해서 지렛대로 삼아서 견제를 해보자라는 굉장히 선한 목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 미국 얘기도 하셨지만 정책이 정밀함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이게 계속 네. 반복됩니다. 이 문제가 또 나온 건데 계속 대통령의 무슨 향기가 나요. 이런 발표에서.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게 다 상충되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거는 이익과 이익을 조율하는 건데 거기서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 건데요. 의대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도 2,000명이라고 발표한 다음에 계속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또 오늘 또 R&D 예타 폐지하라라고 갑자기 또 지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타라는 것도 예. 다 연역적으로 필요해야 생긴 거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갑자기 폐지? 예. 이건 사실은 너무 거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정책에 있어서의 정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킬러 문항 없애라고도 했잖아요. 맞아요. 수능에서. 킬러 문항 없애라 그러는데 킬러 문항이 없애진 건지에 관해서는 그래서 또 수능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럼요. 중킬러 문항이 많아서 불수능이 됐다라고 또 하는 아니, 거지. 우리 저 기자선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변별력에 따라서 어느 날 쉬우면은 그렇죠. 물수능이다 하고 난리치고, 네. 그 다음에는 변별력 갖춘다 하면 어려워서 사교육비 올라간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왜 저 의대 정원도 이번에 행정법원 결정이 그렇게 나긴 했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부 승리 아니에요. 정부 승리가 아니라고. 예를 들면 행정법원에서 예. 행정법원에서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의료 개혁이 필요하냐 이거는 법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네.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 그 정치에서 할 문제지. 그렇죠, 그렇죠. 행정법원에 따져야 되고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어떤 절차대로 진행이 됐느냐, 민주적으로 진행됐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의 어떤 정원 늘린 거를 정지시키기에는 의사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공공복리를 위해된다 그래서 의대생 정부 편을 들어준 건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 절차에도 뭐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내용을 따져보면 정부가 이긴 거 아닙니다. 자꾸 정부가 이겼다고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얘기가 옆으로 좀 튀었습니다만 직구든 뭐든 오락가락 왔다 갔다 이러니까 예. 결국 뭐냐면 정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예. 자꾸 떨어지고 권위가 없어져요. 그럼 뭘 해도 국민들이 왜 또 저러지? 뭐 하자는 거지? 계속 의심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국력의 낭비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언론에서 대부분 엮어서 비판하는 게 R&D 예산과 관련된 문제예요. 분명히 지난번에는 이게 무슨 카르텔이 있다고 그래서 R&D 예산을 다 없애버려서 그것 때문에 맞아요.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또 내년 예산에는 R&D 예산을 뭐 엄청나게 반영한다라고 하면서 예타까지 폐지하면서. 그렇죠. 엊그제 이제 재정조달회의에서 예타는 그냥 폐지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앞으로는 무조건 R&D라고 하면은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학계의 반응이 아니 R&D 예산 자체를 예를 들면은 효율적으로 잘 쓰는 거는 좋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황당한 사업들도 많을 텐데 그걸 잘 그러나. 걸러내서 네.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R&D 예산을 많이 쓰게 하는 게 좋은 것이지 누가 다 해달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R&D 예산을 다 없애버리는 것도 웃기고 지금 예타를 다 폐지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되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 관료 몇몇이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은 마음대로 결정할 거 아니냐. 예타가 없어지면.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만 5세 입학이라든가 이전부터 뭐 하다가 잘못되면 뒤집고 하다가 잘못되면 뒤집고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언론들이 다 그걸 지적하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비판이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 정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원래 그런 성격의 뭐 정부가 아닌가. 짧게 그 나경원, 유승민 뭐 특히 한동훈 있잖아요. 한동훈이 이 소재를 가지고 침묵을 깼죠. 예, 직구 관련해서 이제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정부를 비판을 했어요. 이 시점에 이 소재를 가지고 비판한 이유, 나는 당대표 나간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죠. 예.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어떤 일각을 드러내서 비판의 칼날을 어디까지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소재는 국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생 소재이기 때문에 비판이 대통령한테 직접 가는 건 아니니까 그건 못하고. 예, 조금 좀 여유 괜찮았겠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오늘 시각들을 드러난 시각들을 보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하잖아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경원, 한동훈은 말하지 않아. 그렇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데 예. 요 문제, 직구금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유승민만 말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 이제 반윤인 것이고. 그렇죠. 근데 다만 한동훈 지금 전 위원장이 얘기한 요 KC 인증 뭐 등등 해가지고 요 직구금지 문제는 대통령은 어쨌든 뭐 우리는 약간 마음속에 의심이 있지만 네. 대통령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의심이 있지. 어쨌든 정부가 친 사고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네. 정부가 친 사고기 때문에 대통령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목소리를 내면서 그동안 이미지 정치하는 거 아니냐, 뭐 목격담 정치하는 거 아니냐, 간보기 그만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으니 나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뭔가 공식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고 당권 도전 그런 것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코멘트가 뭐가 있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민심이 원하는데 그걸 외면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여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당권 도전의 어떤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길이 반윤은 아니고 비윤 정도 아니겠느냐. 완전히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한 요 정도 각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18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통령 기념사에서 그게 안 나왔어요. 헌법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개헌 이야기도 안 나왔고. 이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번에 말을 하지 않은 이유. 대통령 제가 한번 5.18 기념식에 3번 가신 거잖아요. 예. 처음부터 3년 연속. 그래서 갔는데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3년 연속 간 거. 가는 건 그러니까 가는 예. 건 뭐 그건 북한에서는 더 당연히 또 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기념사를 보면은 이제 앞에는 그 이를테면 어디서나 나올 법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복사해서 옮기듯이 해요.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거의 영혼 없이 5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이런 게 22년 했던 얘기고 예. 그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영혼 없이 이런 얘기인데 예. 기승전 어디로 가냐면 그 때문에 5.18을 어디 연결시키냐면 잘 살게 해주겠다. 예를 들면 광주 지역을 예? 광주를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 이런 지역으로 만들겠다. 예?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을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그랬다. 올해도 경제를 빠르게 결국.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80년에 광주의 그 시민들이 어린 학생들이 전두환 군부 독재의 그 저항에서 일어난 게 우리 광주도 부자 도시 만들어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 그게 오해의 정신 아니잖아요. 기념사에 3년 모두 3년 내내 빠짐없이 글로 가요. 광주를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경제 식으로. 발전. 네. 이게 어디서 됐냐면 4.3 때도 그랬어요. 제주도 가서. 제주도를 관광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그걸 제주 사람 바라는 걸까요? 이게 왜 대통령이 그쪽으로 하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욕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들이 네. 그때 이를테면 광주의 시민들이 그 군부 독재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게 이를테면 부자로 살고 싶어서 네. 부자 도시 만들어 달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이렇게 들으면은 지금 피값을 자꾸 돈으로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그래. 세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그러면서 계속 네. 저기 나오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또 그 얘기했잖아요. 5.18 유공자 누군지 뭐 이런 거. 예. 다 그런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최소한 그런 말이 보상 제대로 이게 네.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런 데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야죠. 그러니까는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군이 뭐 개입을 했다든지, 예. 무슨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유공자가 누구인지 뭐 이름을 밝혀야 된다든지, 무슨 뭐 또는 뭐가 어쨌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없고, 우리 사회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든 남아있는 의혹을 해소했고, 누가 발포명령 했는지 등등,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주검들이 어떻게 됐는지, 화장을 한 것인지, 어디에 그냥 묻어버린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다 해소가 된 상황이면 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도 뭐 어떤 진심이 있겠지라고 하겠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일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지금 어떤 그런 의문들이 해소된 것처럼, 다 해소된 것처럼 말하는 게 저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정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 거냐면, 아주 그 사실은 돈이 우선이지라고 하는 시선 자체가 천박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화 운동의 어떤 진정성을 어떤 확인받는 것,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벌어졌던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해야 되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경제 발전과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게 더 우선 아닙니까라고 하는 시선 자체가 천박한 것인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천박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플러스 알파 제가 볼 땐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권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진상규명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 전두환을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죽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입속 챙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실은 이전부터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해왔잖아요. 예. 그런 거의 연장선에서 예. 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진상규명 말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 말하지 않고 그것이 아닌 다른 뭔가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나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경제발전 얘기한다. 그런 거 아니냐. 결국 이것도 전 정권 또는 민주 세력과의 차별화라는 그러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의 결론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어떻게 그게 아니면은 매년 욕을 먹으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참, 합니까? 그래, 맞아요. 왜 매년 이게 참 고집스럽다. 어? 그 세계관도 얘기했지만 참 고집스럽다는 생각이 그걸 했었고,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의 기념사가 공허하게 들리는 게 왜 그러냐면, 앞에 얘기했어요. 뭐 5월의 정신은 뭐 자유와 민주주의. 지금 자유가 어떻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억압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전두환 군부는 총칼로 그 민주주의를 억압했다면, 지금은 검찰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은 말과 현실이 반대야. 예. 반대라고. 3년 내내 그래.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으로 3번 연속으로 5.18 이 추도식에 참여했어요. 예. 그거 자체는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경제적 자유라든지 경제적 신장, 광주를 그거하고만 엮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 가치관 자체라고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공약 위반이에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총선에서도 공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본인이 추도사를 하면서 그 말을 3년 연속 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그 공약을 믿고 분명히 표를 행사한 국민들이 있을 텐데, 그 국민들에 대한 기망 행위예요. 사기죠. 그렇죠. 표를 예.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제, 그 개헌 논의가 혹시 또 개헌 1, 저는 개헌 2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일부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넣는 것을 개헌 1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치권에서 지금 의도하고 있는 개헌 1은 개헌 1과 더불어서 대통령 중임제랄지 좀 더 지배구조 6공화국을 끝내고 7공화국 쪽으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한 개헌을 속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권이든 야권이든. 그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 헌법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오늘 네. 언론에 보면 코멘트가 이제 네. 대통령실은 그 5.18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결국 해석해 보면은 시기와 뭐 계기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지금 말씀하신 개헌 1이라고 한다면, 개헌 2.
예, 그거는 개헌 2. 예. 그러니까 이 헌법 전문. 헌법 전문 그거는 네. 개헌 1. 그것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 전문만 개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사실 너무 너무 이제 보잘것없지 않느냐. 소모적이다. 모든 하는 것을 김에 포괄적으로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개헌 2입니다. 그렇죠. 근데 개헌 2를 하자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내를 얘기를 하면 언론에 보도된 바는 이게 어차피 1을 얘기해도 실제로 야권에서 문을 여는 거는 2를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로서는 포괄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개헌의 의제를 넓혀가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개헌을 하자고 할 때는 지금 국민의힘도 역대 모든 국회에서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늘 개헌은 정당성이 있고 개헌은 해야지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을 때, 각 쟁점에 들어갔을 때 침대 축구를 하면서 각자가 이 안 되게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가는 과정에 지금 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껴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다. 맞습니다.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보태자면 그래도 대통령이 그 3번 연속 5.18 기념식 갔다는 건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 의미마저 지키려면 보십시오. 지금 진실과 화해의 위원장이 누구냐면 김광동이라는 사람이에요. 검색해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난 그 총선에서 대구의 도태우 공천했다 결국 안 됐지만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5월 정신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부터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 얘기를 이 얘기 좀 한번 합시다. 우리 이 나라의 어떤 공기 중에 말입니다. 어떤 지역 또는 무엇에 대한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의 이게 공기 중에 흐르고 있어요. 무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김광동 같은 사람이 진실과 화해의 장옥이 그 자리가 있는 거고요. 김광동. 5.18 망언을 했었죠. 5.18 망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다고요. 이 사람부터 자르십시오. 그 다음에 5월을 얘기하십시오. 대통령 각하. 여기까지 각하까지요. 풍자하자면. 송희웅 기자, 김민하 평론가,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정치본색 잠시 후에 2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sp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뉴 정치본색 2부 심층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 앞두고 정치권이 폭풍 전야 내일인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김규현 변호사,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시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건 자체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의원님은 우리 스픽스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낯이 익으신 분이고요. 김규현 변호사님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해병대 출신이시고요. 해병대 출신이시네요. 1043기 병장제대 했습니다. 그러면은 해병대를 갔다가 와서 이른바 고시를 패스하신 겁니까?
예,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뭐 사회생활 하다가 저는 로스쿨을 좀 늦게 갔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되고 뭐 이제 그만두고 변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해병대 가셨다가 예, 로스쿨 가서 뭐 패스해서 고시죠. 아직도 예, 하여간 그 뭐 그래서 검사를 했다가 다시 지금 해병대 예비역년대 법률 자문을 맡고 계시네요. 예. 해병대 정신이죠. 진짜 해병대 정신이네요. 예, 뭐 이 사건 터졌을 때부터 전 작년 8월부터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예. 금요일인가요? 김정민 변호사가 박정원 예. 대령 대리인으로 기자회견을 할 때 네네. 가슴이 통쾌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정의부터를 먼저 한 거야. 이 사건 정의를, 이 사건은 박정원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이다. 이 단어 자체가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한 4가지인가를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첫 번째 요구사항이 너무 멋있었어. 야, 그 군검찰 너희 저 공소 취하하지 마. 역설적이죠. 예, 너희 공소 취하하지 마. 이 재판 그대로 가야 돼. 박정원 대령을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의자인 입장에서 너희 취하지 마. 피고인 입장에서 너희 취하지 마. 우리 끝까지 간다. 이거는 정말 멋지더라고요. 군사 재판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재판인 것이 좀 특이해요. 보통은 군사 재판에서 검찰은 공격하고 그렇죠. 보통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거꾸로 된 재판입니다. 변호인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그리고 변호인들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시켰잖아. 뭐라고 해서 혐의자 빼라고 해서 너희가 외압을 행사했잖아. 이렇게 공격을 하고 군검찰이랑 그 군검찰 측의 증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방어를 하고 있는 뭔가 이제 검찰과 변호인 역할이 뒤바뀐 그런 재판입니다, 이거. 근래 2년 동안에 가장 통쾌한 그 기자회견이었어. 그걸 보면 짜릿하더라고, 나는. 이게 작년에 사실은 박정원 대령 그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그 법원에서 심사가 있었는데 군사재판에서 그걸 심리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구속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금요일 날 기각하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주말을 보냈다고 방송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럴 수가. 그리고 연말 되면서 김정민 변호사가 재판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현행 사법질서 하에서 이게 사실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군사법원이 독립성이 많이 침해돼 있고 군사법원이 많이 개정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군 어떤 지휘부 권력자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군사 재판이 그 법무관들이 힘을 많이 내는구나.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군판사, 군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재판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명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저는 좀 김정민 변호사님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그래도 이거 방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확실히 좀 재판부가 나름 좀 외압을 많이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듭니다. 저도. 외압을.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든 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보려고 한달까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자기들은 공정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일단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나 대통령실이 한 일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어요? 그럴 만한 어떤 정황이나 증거들이 있습니까? 법률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목표이기는 합니다만은 당연히 뭐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그 박정원 대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 기록,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갔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건 통신 기록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죠. 근데 다만 그 외압을 가한 사람들이 입을 열어줘야 되는 것인데 결국 다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이제
증언 거부하거나 입을 닫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증으로서는 뭐 거의 확실히 무죄가 맞지만 이 수사와 재판은 사실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점에서는 거기에 부합하는 물증을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두 가지가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외압의 실체를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가? 그거하고 외압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일단 공소장에는 이종섭 장관이 아니라 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 그걸 어기고 박정원 대령이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주장은 이제 거의 뭐 깨졌다고 보는 게 정종섭 해병대 부사령관이 이종섭 장관이 주재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거든요. 거기서 수첩에 9가지 지시사항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상 명령권자는 이종섭 장관이고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실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가 밝혀내고 싶은 건데 이번 재판에 정종섭 부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출석했어요. 그렇죠. 원래 금요일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랑 같이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무단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이력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까지 뚝을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출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나왔어요. 근데 이종섭 장관이 그런 인터뷰는 하지 않았었어요? 자기는 회수되는지를 몰랐다. 나중에 보고받았다. 그게 김계환 사령관이었나? 이종섭 장관 맞죠? 이종섭 장관이. 이종섭 장관 맞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어서 자기는 그 회수 사실은 몰랐다. 나중에 보고받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국면이 이제 크게 이첩 보류 지시 국면이 있고 대통령 전화를 받고 야 그거 이첩하지 마 혐의자 삭제해 이렇게 한 외압이 이게 첫 번째고 그거를 박정은 대령이 외압이다 이건 거부하고 소신대로 경찰에 이첩을 하니까 그걸 또 무마하기 위해서 기록을 이제 도로 가지고 오는 이 국면이 있는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 말로는 처음에 이첩 보류 지시는 자기가 했는데 두 번째 기록 회수할 때는 그건 자기가 안 했다. 이겁니다 지금 스탠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첩 보류 지시까지는 적법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일단 보류해봐. 라고는 그거는 자기가 법적 이첩 보류까지는 어떻게든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이거는 있을 외압이 것 아니고 그냥 잠깐 조금만 두고 보자라는 것이었으니까 요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기록 회수는 이거는 빼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하고 불법한 일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 회수 이제 그 단계에서 그 국면에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면에 등장하는 거고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계속 통화를 한 기록이 나오고 요게 두 번째 국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국면은 이제 박정원 대령 그 잡아넣는 거. 그리고 사건에서 실제 혐의자를 빼고 2명만 경북경찰청으로 축소해서 이첩하는 단계. 이때도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연루돼 있는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걸 증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재판에서는 역시 모르쇠가 안 합니다. 금요일 재판 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자기한테 불리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면 특히 대통령실 관련된 언급이 나오면은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말을 다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약간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런 부분은 술술술술 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은 다 기억이 나는데 불리한 부분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위증이죠. 그런 부분이고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의 진실 게임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본인이 빠져나가려면은 혐의자 빼라, 죄명 빼라, 혐의 사실 빼라 이런 직권남용성, 불법 소지가 짙은 이런 지시에는 자기가 관여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 이첩 보류나 뭐 이런 것만 설명을 해줬을 뿐이지 혐의자 빼라나 이런 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야 그러면? 라고 하면은 이제 장관밖에 더 있겠어요. 자기는 그 말을 안 했다고 하니까.
장관도 그 말 안 했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죠. 예, 그러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엔 장관과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진술이 이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둘 사이의 진실 게임이 될 것이다. 이 진술이 안 맞는 것 그 자체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사전에 잘 기획되고 모의가 돼서 된 게 아니라 우당탕탕 그냥 막 뭐 비상사태 걸듯이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게 저기 뭐냐 지금에 와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보니까 서로 빠져나가는 말 하니까 결국은 지시자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웃풋에는 빠져나간 대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외압 세력 또는 어떤 그 은폐 세력의 어떤 진술의 진정성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없고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지금 대질 조사를 하고 법원에서 서로 간에 대질 신문을 하면 뭐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단장이나 뭐 사령관이나 사단장이나 박정훈 대령. 공수처나 경북경찰청에서 이제 슬슬 대질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했습니다. 그 7여단장, 그러니까 임성사단장 밑에 7여단장, 그리고 그 밑에 포 11대 대장이 있는데 그 대대장과 여단장 대질 조사를 경북경찰청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대장들이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것까지는 다툼이 없어요. 모두가 인정되는 사안인데, 그럼 이제 여단장 그 위에 사단장이 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대대장은 넌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여단장이나 사단장은 자기들은 안 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보면 기사나 이런 거 나온 바에 따르면 대대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통화 녹취도 있지 않았어요? 뭐 직접적인 직접 입수 지시까지는 아니지만 뭐 내가 사단장님께 건의드려봤는데 다 알잖아. 이런 식으로. 첫날이니까. 그리고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사단장님 지시사항, 뭐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찔러보면서 탐색할 것. 카톡도 있고. 카톡,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갖고 수색하는 장면을 카톡으로 사진을 보고받고 공보 활동이 잘 이루어졌구나. 잘하고 있다. 이런 카톡까지 있거든요. 혹시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대통령이 뭐 이렇게 혐의자 빼고 뭐 아니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지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 가지고 알려진 것처럼 뭐 투스타를 그렇게 쉽게 보직을 날리면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판단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아랫사람들에게 전달된 경위 왜 대통령은 그렇게 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거기에 혹시 로비나 청탁 의혹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혹시 많이 나오고 있죠. 군사법원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박정훈 대령이 항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첩 보류 지시가 이것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이다라는 걸 밝히려면 결국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의 로비 정황 이런 것까지 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거기 대통령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이 증인석에 섰던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군사법원은 못하지만 공수처는 할 수 있느냐? 공수처는 대통령 조사할 수 있느냐? 그런 물음이 나오는데 공수처는 지금 수사팀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검사 3-4명 정도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고 기껏해야 일주일에 1명 정도 소환하는 그런 속도예요. 이 속도로 가면 굉장히 열악하고 여건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된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수사팀이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수처 내부에 지금 알력이 상당히 커요. 다툼이 있어요. 수사팀은 이걸 좀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열악하지만 다른 공수처 지금 뭐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쪽이라든가 다른 부장들은 수사팀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너희 지금 언론에다가 막 이거 흘리고 있지.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지. 감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임 공수처장이 지금 이제 임명돼서 오면 공수처는 이제 바로 그 신임 공수처장을 등에 업고 그 반대 세력들이 이 수사팀을 압박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 수사도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거죠.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군사법원이 대통령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현직
안보실장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가장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자, 대통령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불러서 당시 상황이 어떤 거였어? 라고 물어볼 수는 있나요? 그거는 이제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채택이 된다면 그거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람직하다. 지금 이제 4차 공판까지 했고 아마 다음 공판이나 다다음 공판 정도 되면은 검찰 신청 증인이 이제 거의 신문이 끝납니다. 그 검찰 신문이 끝나면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이제 차례로 부르게 되는데 저희 이제 적극적으로 이종섭 장관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런 점점 윗선 대통령실까지 여기까지 지금 생각을 여기서 핵심으로 짚어봐야 될 사안은 이거예요. 초기에 총선 전에 그 김계환 사령관 등이 여기 박정원 대령 군사 재판에 나가서 너무 위증을 많이 했어요. 내 짓이 여기고 저 박정원이가 무단으로 저 항명한 거다. 뭐 부탁 해가지고 막 쏟아냈어요. 근데 총선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공수처에 소환이 돼가지고 공수처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이때 묵비권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저기 저 핵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냐, 경로했냐. 당신이 박정원한테 얘기했다면 이것도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대답 안 하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박정원 대령 재판에 와가지고 마음껏 부인하고 마음껏 위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네. 거기에다 특검까지 뭐 여론 나오고 뭐 이래 버리니까. 이러니까 이 재판에서 이 지금까지 은폐 세력들이 그 사건을 계속 박정원의 그 저 망상과 어떤 비행으로 몰고 가던 이 분위기에 차질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고. 그렇게 말했는데 박정원 대령 말이 점점 맞는 것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위증한 죄를 또 다 물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위증한 죄도 그것도 큰 죄입니다, 그거. 그렇죠. 위증 법원에서 10년이야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방탄하려면은 내가 이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이런 딜레마가 국방부와 해병대 공직자들한테 이제 그 강요가 된 겁니다. 그러죠. 계속 위증할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나만 빠져나갈 길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해병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대통령은 거부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할 전망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전국도 전국이지만 뭐 해병 대원들 그리고 전후에 그 변호사 박정원 대령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그리고 해야 됩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 오늘 아침 제가 쭉 나오는 논평들 많이 들어봤는데 지상파부터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걸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부터도 우선 이거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저 국회 물론 제2결 표결이 있습니다만 이건 시민 불복종 운동 차원에서 이제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게 항쟁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부에서 조금 공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기 이거는 이전에 뭐 3시간 만에 거부권 행사하던 이럴 때와 달리 정권도 큰 부담과 비용을 갖고서 지금 마지막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거부권을 하겠지만은 그 이후 파국을 정권도 두려워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진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건. 저희는 해병대 예비역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고 저희는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거부권이 행사될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28일쯤에 국회 재표결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말 25일 토요일 이 정도가 이제 아마 이제 디데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저희는 해병대 다 나와라. 그래서 이제 25일 그 토요일에 시청 쪽에서 아마 집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들도 다 나오고 시민들도 다 나오고 해병대도 다 나올 건데 저희 해병대가 그 집회에서 선봉에 서겠다. 앞장설 것이다.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뭐 이거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25일 거부권 행사가 된다면 25일 토요일 시청입니다. 25일 토요일 시청. 논의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반대 논리를 제가 좀 이 사건을 총정리하고 반대 논리를 다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썼어요. 주말에 빨리 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제 천재네. 최해병 어떻게 그렇게 빨리 써요?
아니 전자책입니다. 양이 뭐 한 50쪽 내외로 굉장히 50쪽. 누구나 네. 쉽게 읽을 수 있게 제가 제목이 썼거든요. 뭡니까? 최해병 사건 왜 특검인가? 최해병 사건 왜 특검인가? 예, 뭐. 일지부터 해가지고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예, 이 사건의 일지랑 일단 사건 그 사실관계를 다 정리를 하고 지금 이미 그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예스24, 리디 이런 데서 전자책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가격은 1,500원입니다. 1,500원. 예. 예. 많은 분들이 읽으라고 되게 저렴하게. 아니 예. 후원의 의미로도 좋겠다. 예, 뭐 저는 제 생각엔 그러네. 1,500원이고 최해병 사건 왜 특검인가? 저도 그 가지고 노트북에 넣어놓고 이제 저 질문할 때마다 요거 참고 자료로 예. 기자들은 다 사야 되겠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예. 그리고 한 가지 저 공수처장이 오동훈 일지 누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임명이 되면 예. 이게 뭐 최상병 사건이랄지 군사법원의 재판이랄지 뭐 특검이랄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수사에는 분명히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뭐 알만한 정보통에 의하면 공수처는 지금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 사건 수사팀하고 그 수사팀이 아닌 쪽으로. 수사팀이 아닌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 수사를 방해하고 싶은. 그렇죠. 어떻게든 막 감찰까지 언급할 정도로 예. 예, 그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처장이 오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이 수사에는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사실 그것도 특검이 필요한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그 꼭 이 사건에 관해서 특검까지 가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충분히 이해시키고 뭐 시민 저항권을 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일단은 공수처가 힘을 많이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 지금 자꾸 수사가 용산에서 멈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용산에서 멈추고 있다? 대통령실 앞에서 수사가 멈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예. 자,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26차례 통화를 했다. 그거는 이제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데도 통화를 한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결과를 뒤엎는 퍼가지고 대다수 혐의자를 빼고 2명만 송치하도록 하는 대책회의를 할 때도 통화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26차례고 9월까지도 통화했다는 거 보면 실제로는 그 숫자도 정확치가 않아요. 정확하게는 30번이 넘습니다. 9월 초까지. 그리고 오히려 8월에 한 건 24차례래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 숫자가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사전 예방 단계부터 사후 처리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다 관여한 거예요. 네. 이거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신청할 때까지 다 관여한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표리 관계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원팀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유재훈 법무관리관 진술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아직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전혀 안 이게 들려요. 표리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용산 앞에서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자꾸 조급증을 갖게 되는 출국금지라도 거예요.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간인인데. 그렇게라도 예. 해야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과 자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소환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누구 하나를 조사하려면은 뭐 이제 그 조사 준비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100명, 2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팀을 나눠 가지고 빨리빨리 이걸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사하다가 이시원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그럼 저 사람도 소환해야지. 한다고 바로 소환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건에 예. 어떤 양 측면이고 원인과 결과인데 어느 한쪽만 수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 4부에서 검사 좀 증환시켜달라, 뭐 행정 지원 좀 해달라 해가지고 여러 번 결재를 올리면 다 그냥 반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공수처 수사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명백한 이유를 그렇죠. 지금 드러내는 중이다. 지금 유재은, 네. 김계환 이 두 사람 소환 조사하는 것만으로 거의 지금 한 달을 그랬네. 쓰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 이런 것들이 뻔히 드러나고 요즘같이 저렇게 제한된 수사에도 증거가 이렇게 대방출됐는데 이러는 와중에 한복판에서 대통령이 딱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것이 가져올 앞으로 이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거다.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좀 언론도 더 분발해야 그렇죠. 됩니다. 이 상황에 자기가 수사 대상인 사건을 자기가 거부하는 것은 명백하게 좀 위헌 위법 사유가 굉장히 크고 그거는 탄핵 사유로도 직결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자기가 수사 대상인 거는 확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 간 거는 맞고 그리고 자기의 신복 자기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거의 지금 수십 차례 국방부에 통화를 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혐의잖아요. 아니 그렇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자금 특검 때 서면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안희정 그때 그 왜 자기 최측근 오른팔 구속됐잖아요. 그렇다. 그렇게 하고 한나라당 그때 차떼기 대선자금 그거 당사로 불러들이니까 양쪽이 다 수사받기로 하고 노 대통령이 수사 받은 거 아닙니까? 맞네. 밑에서 받은 거지만. 맞네요. 그래가지고 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조사 다 받았어요. 왜 전례가 없습니까? 그거 하자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도 보면은 뭐 닉슨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기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그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가 결국 사임까지 하게 된 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보고 공정하게 판단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현 변호사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정치봉쇄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